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전자신고의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우리가 매월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매월 하죠. 거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총 소득 금액이 나와 있고 원천징수한 금액이 나와 있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당해의 귀속한 소득 지급한 소득 자료들이 지급명세서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지 각자의 소득들이 파악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는 개별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1년 동안 한 것과 지급명세서 각 소득별의 합이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상호 체킹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역부를 한번 보고 세무사랑 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명세서입니다. 자, 일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부분인데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연도에 이렇게 일정 기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급시기 의제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는 대전제가 기본적으로는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원천징수 특례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11월분, 당해 11월분까지 1월부터 12월분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급여가 12월에 지급한 걸로 보고 신고를 원천징수해라. 12월분에 대해서는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지급을 안 했으면 2월에 지급한 걸로 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만들어내라 라는 그런 특례입니다. 그런 특례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냐. 그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세연도 종료일에 지급을 했다고 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례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드시 당해 과세 귀속 연도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된다면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지급했던 걸로 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박스로 보면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퇴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휴업 폐업자에 해당된다면 관련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수시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폐업자 같은 경우는 되게 7월에서 8월에서 다음 연도 1월 정도까지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우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기간, 당해 2월부터 7월이나 6월까지 기간은 실질적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일용근로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좀 다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7월부터 변경이 됐죠.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였는데 2021년 7월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분기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12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유의하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급시기 이제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면
과세연도 종료일에 지급한 걸로 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일용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특례가 똑같습니다. 11월분, 12월분, 12월이나 내년 2월에 지급한 걸로 보는 것처럼. 그래 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12월 달에 귀속이지만은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급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보고 과세연도 종료일에 지급한 걸로 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서 12월 일용직 같은 경우 뭐 1월이든 2월이든 3월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귀속 시기를 12월로 하고 지급 시기를 12월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12월분이나 이렇게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일용직 부분이 있다면 귀속연도에 반드시 맞춰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했었을 때의 가산세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0.25% 가산세예요. 그러나 미제출인 경우인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나 일용직 근로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 50%를 감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서 가산세 감면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불분명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7월부터 바뀌었죠. 올 7월부터. 자, 간이지급명세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인데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의 소득별. 자, 지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용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아닙니다. 이제 7월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셔서 상용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플러스 6개월이겠죠. 6월달 플러스 1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분은 7월달 아니면은 7월부터 12월은 내년 1월달까지 제출해야 된다.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거주자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와 방식이 똑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기존에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상용 근로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상용 근로소득자가 만약에 휴폐업한 상태에서 상용 근로소득자가 발생된다면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용 근로소득을 지급을 했는데 폐업을 올 3월에 했다. 그러면은 상용 근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반기의 마지막 달이니까 3월이든 2월에 폐업했든 6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폐업자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뀌어서 7월부터는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폐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타이트하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일용직을 제외하자면은. 그러니까 폐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폐업 대상 거래처가 있으면은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보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이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걸로 보고 별도의 가산세도 없고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1년 전체에 대해서 제출하는 거고 간이지급명세서는 6개월 내지 매달 지출하는 거니까 간이지급명세서 전체 합이 지급명세서일 거니까 먼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면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있는 아니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폐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모든 것을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합니다. 폐업자 같은 경우 폐업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전체 다 제출하는 게 제일 가산세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왜? 지급명세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음 달 폐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지금 간이지급명세 제출 기한이 지금 다음 달 말일까지 있는 게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가 있어 버리니까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면은 폐업일이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것들 제출할 바에는 한 번에 다 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1개월 내에 그냥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냥 지급명세서 전체를 제출 한 번 하는 게 아무래도 가산세나 이런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의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고 3개월 후 상용직 근로자가 3개월 내에 기한의 3개월 내에 제출하거나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에 제출을 늦게 하면 50%의 가산세를 감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제출에 대해서만 감해주지 불분명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적으로 지급명세를 제출한 거에 있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지급명세서도 있죠.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도 별도로 사실상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지급명세서나 기부금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중에 연말정산을 했었을 때 의료비 대상이 있거나 감면 대상, 기부금 감면 대상이 있다 싶으면은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면 알아서 지급명세서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면 저절로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출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의료비는 따로 형성이 되게끔 지급명세서가 나왔고 기부금 명세서는 나오지 않고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세무사랑 프로에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느냐를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를 마감을 하고 마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전자신고에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라는 곳에서 각 항목별로 불러와야 됩니다. 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은 자, 여기 제출 대상 부분이라고 있죠. 전자신고할 때. 여기에서 보면 폐업으로 인한 수지 제출 이런 거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업에 해당된다면은 이렇게 전사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8월에서 다음 연도 1월 사이에 수시 제출분만 가능하지 그 외의 것들은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시 분할 제출은 별도로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수시 분할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왜?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추후에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그 분할했던 제출분까지 합쳐서 신고하게 되면 이중으로 신고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산매체 구분을 보면 이렇게 쭉 지급명세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항목별로 마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별도로 불러오고 생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을 보자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감을 할 때 총괄이 있고 중도 계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감을 할 때 반드시 총괄로 체크해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총괄로 체크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관련된 내역이 작성되지 않은데 우리가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근로소득 밑에 중도퇴사자로 해서 기본적인 금액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했을 때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 총 지급액이 나타날 건데 그 금액은 별도로 계속근무자에 대해서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신의 모든 합, 중도퇴사자 플러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상의 연말정산 계속근무자의 합이 실질은 지급명세서로 제출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중도나 총괄로 마감을 하시는 게 중도나 계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총괄로 해서 마감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괄로 체킹을 하면 저절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급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2년 2월까지 지급 기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2월까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특례처럼 12월 달에 지급해야 될 거를 다음 연도 2월 이후까지 지급이 안 됐다면 2월에 지급한 걸로 봐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기간은 이렇게 체킹해서 저절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하고 별도의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에 있어서 합니다. 여기서 지급연월일을 보면 이것도 퇴직소득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 특례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로 조회를 해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소득자료 제출 직계표라는 부분이 각 항목별로들 있어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맨 앞장에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서도 지급명세서가 여기에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월별로 봤었을 때 지금 매달 기준으로 해서 지급명세를 제출하니까 우리가 7월 달에 제출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제출하니까 마감을 하고 전자를 제출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마감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원천징수 부분이 지급명세 제출 부분이 다릅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있다면 우리 보험모집이나 이런 분들이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에서 연말정산 하는 분이라면 마감을 하고 별도의 전자로 제출합니다. 자, 사업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사업소득 연말정산 분과 나머지 사업소득 분으로 별도로 제출을 지급명세서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두 개의 합을 신고를 합니다. 같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면. 그러니까 사업소득 관리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입력하니까 여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든 나머지 사업소득자든 다 합으로 제출합니다. 이 제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직계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제외한 사업소득자들의 지급명세서를 마감을 하고 제출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총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진짜 거주자의 기타 소득, 그 다음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내지 기타 소득, 그 다음 이자 배당 소득. 그 부분에 있어서 마감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해당 연월일을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특례가 있나요? 어쨌든 지급 연월일을 그냥 1월부터 2022년 2월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자 소득 같은 경우 신고 기준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1월부터 12월. 결과적으로 대전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 제출이든 기속월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월에 맞게끔 최종적으로 제출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마감을 해서 이자 소득은 제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가 거주자의 기타 소득을 확인을 하고 마감을 하는 곳입니다. 자, 기타 소득도 별도의 원천징수 특례가 없다면 지급 기준을 귀속연월일로 변경을 해서 귀속연월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불러오기로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는 또 여기에서 마감을 합니다. 해당 사항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마감을 해서 전자신고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인 소득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자들 중에
종교인 연방정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별도의 마감을 해서 전자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자신고를 마감을 하고 전자신고를 완료했으면은 원천신고, 세무신고서류의 원천신고 검토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신고한 것들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없는지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체크 부분도 보셔서 혹시 오류 부분이 원천징수에 대해서 없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